몽골의 동유럽 지배는 가혹했지만 러시아만큼 이를 깊이 내면화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명목상의 몽골 타타르의 지배는 러시아 민족의 집단 기억 속에 각인되었고 현대 역사가들은 금장 한국의 지배에 대해 더욱 미묘한 관점을 제시하지만 몽골에 대한 저항은 매우 현실적이고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1480년 루스 공국들과 몽골 군대의 지도자 마마이 사이의 쿨리코보 전투는 이러한 투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중기병은 중세시대의 전차와 같았다고 합니다. 노가이의 패배 이후 칸의 통치 강화는 강력한 우즈베크 칸 치하에서 금장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흑해에서 중국에 이르는 육상무역의 번영으로 금장한국은 부유해졌습니다. 금장한국의 몽골인들은 유목 생활을 유지하며 정착 생활을 하는 러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러시아는 세금 징수와 병력 징발을 위한 주변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몽골인들은 금장한국 군대의 주축을 이루는 대규모 투르크계 유목민들과 점차 동화되었고 우즈베크 칸 시대에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오늘날까지 스스로를 타타르인이라고 부르는 투르크 몽골 민족이 등장했습니다. 칸이 강력할 때는 루스 공국들은 약하고 분열된 상태로 유지되었고 공작들과 정교회는 몽골의 지배를 유지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세금 징수는 처음에는 몽골 바스카크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책임은 루스 공작들에게 넘어갔고 이는 공작들이 칸의 호의와 이익을 얻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작 직위인 블라디미르 대공국의 계승자는 처음에는 루스 공작들이 결정했지만 고위 계승 후보인 트베리의 미하일과 모스크바의 유리 다닐로비치 사이의 갈등으로 몽골의 개입이 초래되었습니다. 칸은 미하일을 선택했지만 1318년 오스부르크 칸의 총애를 얻고 그의 여동생과 결혼한 유리 다닐로비치는 모스크바 공국 최초로 블라디미르 대공이 되었습니다. 다른 루스 공국들의 눈에는 정통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스크바 공국은 대공 칭호를 유지하기 위해 칸의 지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총애를 유지하기 위해 다닐로비치 가문은 칸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가장 효율적인 세금 징수원 역할을 하며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대가로 모스크바 공국은 칸의 강력한 군사적 지원과 함께 대공 칭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341년 오스부르크의 오랜 통치가 끝날 무렵에는 몽골 제국의 지배력이 흔들림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스 공국들은 너무 약했고 몽골 군대는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나 1340년에서 1370년 사이에 다른 몽골 칸국들이 몰락하면서 몽골 제국의 경제가 의존하던 대륙 횡단 무역이 붕괴되었고 1340년대에 사라이에 도달하여 군대를 따라 퍼져나간 흑사병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주요 도시들은 모두 영향을 받았고 인구의 최대 25%가 사망했습니다. 몽골 군대는 큰 피해를 입었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역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더해 정치적 혼란이 겹쳤습니다. 오스부르크는 아들 티니베크가 계승했지만 곧 동생 자니 베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자니 베크는 1457년에 아들 베르디 베크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베르디 베크는 1459년에 동생 쿠페르에게 살해당했고 쿠페르는 또 다른 동생 노루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바투 가문의 마지막 칸인 노루스는 즉위 1년 만에 의심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고 1392년부터 1380년까지 20년간의 무정부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적어도 25명의 칸이 등장했으며 여러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하려 했고 한 해에만 최소 6명의 칸이 사라이를 통치했습니다. 통치는 불안정했고 칸이 매년 바뀌면서 루스 공국들은 칸의 승인을 받기 위해 위험한 여정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몽골 제국의 변방 지역들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1361년에는 베코르드와 호라즈미 자치권을 선언했고 서쪽에서는 리투아니아가 1362년 또는 1363년에 푸른 물 전투에서 타타르 군대를 격파하고 키예프와 서쪽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마마이 장군이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마마이는 칭기즈 칸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칭기즈 칸은 스스로 칸이 될 수는 없었지만 1360년대와 70년대 크림반도의 근거지를 두고 칸을 세우거나 폐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마이는 여러 칸들을 임명하거나 폐위시키고 다른 칸들을 상대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러한 음모 중 하나에서 그는 모스크바의 젊은 대공 드미트리 이바노비치에게 대공국의 통치권을 부여했는데 이 칭호는 노가이가 몇 년 전에 빼앗았던 것이었습니다. 마마이는 유능한 드미트리를 통해 훌륭한 수입원을 확보했습니다. 육로무역이 붕괴되면서 루스 공국들의 조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젊은 드미트리는 수동적이지 않았고 외교, 결혼동맹,
군사적 위협을 통해 루스 공국들 사이에서 꾸준히 지지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마마이는 드미트리가 조공을 바치는 한에서만 그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1360년대 후반 한자 동맹이 드미트리의 영토로 가는 무역을 방해하자 마마이는 대공국에 대한 특허를 취소하고 드미트리의 경쟁자인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1370년 미하일은 조공을 보내는데 더욱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고 드미트리가 직접 마마이에게 경의를 표하러 갔을 때 마마이는 그에게 대공칭호를 돌려주었습니다. 1374년 말 한자 동맹이 노브고로드로의 은 수출을 중단했을 때 상황은 다시 반복되었고 마마이는 다시 한번 미하일에게 대공칭호를 주었습니다. 마마이는 미하일을 좋아했지만 흑사병과 볼가 무역로를 장악하려는 마마이의 시도 때문에 미하일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드미트리는 모스크바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구축했으며 마마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하일을 항복시켰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얻은 드미트리는 군대를 이끌고 볼가강으로 진격하여 불가르까지 모스크바의 권위를 확립했습니다. 1377년 마마이는 이러한 상황 전개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한국의 동쪽 절반에서는 토크타밋이라는 강력한 칭기즈칸의 8대 후손이 중앙아시아의 군벌 티무르의 지원을 받아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며 베코르드를 장악하고 사라이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마마이가 토크타밋이와 충돌할 것이 분명해지자 그는 드미트리의 조공에서 나오는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1378년 8월 13일 조공을 징수하기 위해 파견된 마마이의 군대가 보르스강에서 드미트리에게 패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는 루스 군대가 몽골 군대를 전투에서 물리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드미트리는 이 승리에서 큰 이득을 얻지 못했고 양측 군대 모두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에 토크타미시는 사라이를 점령하여 마마이의 통치를 위협했습니다. 마마이는 토크타미시와 맞서 싸워야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했고 루스 공국들의 최고 세금 징수관이었던 드미트리가 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마이가 드미트리와 직접 대결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해 마마이는 리투아니아의 대공 요가일라와 랴잔의 올레그공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1480년 마마이는 드미트리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조공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마마이가 요가일라와 함께 모스크바로 진격할 준비를 하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이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재빨리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국의 군사력을 소집했습니다. 놀랍게도 트베리, 노브고로드 또는 마마이를 돕는 공국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국들이 드미트리의 지원 요청에 응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에 대한 모스크바의 우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은 마마이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전쟁에 대한 러시아 자료만 가지고 있으며 그 자료에 따르면 마마이는 25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의 군대는 20만 명에 달했다라고 하지만 현대 역사가들은 이를 심각한 과장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는 3만 명에서 6만 명 정도의 병력이 2만 명에서 4만 명의 루스 전사들과 맞섰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드미트리의 군대는 대부분 루스 귀족과 징집병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쪽 공국을 지배하던 리투아니아 귀족과 몽골 망명자들이 소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몽골 군대는 더욱 다양했습니다. 몽골인과 투르크계 타타르족이 여전히 병력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마마이가 지휘하는 제3군은 제노바인, 아르메니아인, 체르케스인 그리고 루스 징집병으로 구성되어 상당한 보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칭기즈칸이나 바투의 군대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루스인과 몽골인이 150년 이상 전쟁을 벌이고 이웃으로 지냈기 때문에 양측 군대는 매우 유사했습니다. 양측 모두 적을 잘 알고 있었고 전투 방식도 비슷했습니다. 전사들의 무기와 갑옷 또한 매우 유사했을 것입니다. 드미트리는 1380년 8월 모스크바를 떠나 26일 콜롬네에 도착했는데 이곳에 루스 군대의 대부분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계속 진군하여 9월 6일 돈강 유역에 도착했고 그곳에 진영을 차렸습니다. 이곳에서 포로를 붙잡아 신문한 결과 마마이의 병력 배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자신보다 병력이 많은 마마이의 군대가 이미 강 건너편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몽골군은 10일까지 도착할 예정이었던 5천 명의 병력과 14일까지 도착할 예정이었던 3천 명의 병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몽골군이 아직 자신이 이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마마이가 병력 수에서는 우세했지만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적의 증원군이 합류하기 전에 승기를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7일 이른 아침 루스 공작들은 회의를 열었고 드미트리는 적과 즉시 교전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날 늦게 루스 군대는 쿨리코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루스 군대는 6개 연대로 나뉘어 안개를 이용하여 삼열종대로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경무장 기병으로 구성된 중앙연대는 드미트리 군대의 중앙을 보호했고 대부분의 몽골 망명자들이 그 뒤에 배치되었습니다. 보병 중심의 선봉연대는 전방에 배치되었고 드미트리의 친위대와 다른 공작들의 중기병으로 구성된 주력연대는 3열에 배치되어 보호를 받았습니다. 좌익과 우익에는 각각 중기병으로 구성된 연대가 배치되었는데 이 두 연대는 측면이 작은 강으로 보호되어 있었으며 좌익 부대의 북동쪽에 있는 숲에서 몽골 기병대가 측면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막는 임무를 맡았다. 드미트리 연대는 매복 공격을 감행하여 몽골 연대를 기습했습니다. 이 중기병 부대가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희망에서였습니다. 드미트리의 군대는 1km 너비의 지역에 걸쳐 배치되었고 전장의 좁은 지형 때문에 드미트리는 병력의 우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몽골군은 정찰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드미트리는 북쪽에서 적군이 진영을 갖추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능한 지휘관이었고 잘 훈련된 군대를 이끌고 있었기에 몽골군도 곧 진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드미트리의 정찰대는 주력 부대를 보호하며 전진했고 후방에서는 소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에는 정예 몽골 타타르 중기병이 양쪽 측면을 보호하는 가운데 중보병이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좌익은 아르메니아 보병과 소수의 기병대로 구성되었고 우익은 체르케스 보병이 담당했습니다. 보병을 측면에 배치하고 최정예 병력을 중앙에 배치한 것은 드미트리가 몽골군을 측면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정면 대결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중앙 후방계는 기병과 보병이 혼합된 부대가 배치되었고 경무장 기병은 예비대로 대기했습니다. 드미트리와는 달리 몽골 지휘관은 군대 대열에 있지 않고 동쪽의 붉은 언덕에 자리 잡았으며 용병으로 구성된 중보병 부대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한편 몽골 경무장 기병은 상대방을 압도하며 피해를 입히고 북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제 안개가 걷히고 드미트리의 선봉대가 본대에 합류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양측에서 용사들이 나와 말을 타고 서로에게 돌격했고 첫 번째 돌격에서 서로를 죽였다고 합니다. 오전 11시 군대가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미트리는 몽골군을 북쪽으로 밀어내 전선을 넓히고 이를 통해 기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몽골군의 초기 공격은 드미트리의 선봉 연대를 쉽게 밀어냈고 선봉대는 본대 후방으로 물러나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중보병과 석궁병의 지원을 받은 드미트리의 전선은 이제 몽골군의 선봉 연대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1시간 동안의 치열한 전투 끝에 몽골군은 주로 동쪽에서 상대방을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몽골 지휘관은 이를 이용하여 기병대를 보내 드미트리 전선의 좌측을 공격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고 기병대는 큰 피해를 입혔지만 드미트리는 좌익 연대에 방역 명령을 내려 이를 저지했습니다. 측면 부대를 공격하자 후방 부대는 사상자를 내고 후퇴했습니다. 이 기만 전술로 인해 적군은 더욱 전전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저는 우익 부대에 전진 명령을 내렸고 적군은 포위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진격을 멈췄습니다. 그때쯤에는 선봉연대가 몽골군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고 그 부대들은 좌익 및 우익 연대에 합류하거나 주력 부대 뒤로 물러났습니다. 몽골 선봉대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선봉연대는 쉽게 후퇴할 수 있었고 제노바군은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기병을 전진시켰고 그들의 돌격은 전통적인 화살 공격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적의 중기병이 방역에 나섰고 두 진영은 다시 한번 격돌했습니다. 처음에는 몽골군의 공격으로 드미트리가 전사한 것처럼 보였지만 루스 지도자는 살아있었고 병사들이 패닉에 빠지기 전에 모습을 드러내어 전장에 합류했습니다. 전선이 넓어지면서 몽골군은 좌익 및 우익 연대를 공격하여 루스 진영 전체와 교전했습니다. 이 공격은 치명적이었고 드미트리의 병사들은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노바군이 제공했던 이 점을 잃었습니다. 활과는 달리 석궁은 곡사 사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노바군은 사실상 전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루스 공작은 전선을 안정시켰지만 몽골군은 아직 투입되지 않은 예비 병력이 더 많았습니다. 아르메니아군은 2선 경비병의 지원을 받아 서쪽에서 루스 우익을 공격했고 체르케스군은 정면과 측면에서 루스 좌익 연대를 공격하여 후퇴시켰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몽골군이 중앙에 합류하여 적의 중앙을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루스 중앙과 좌익 사이의 강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비 병력을 투입하여 이 강역을 파고들어 러시아 중앙군을 포위 섬멸하려 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중앙을 넓히고 전투 초기에 후퇴했던 부대들을 좌익에 배치하여 이 새로운 위협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보병과 경비병은 신선한 몽골 기병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즉시 쓸려 나갔습니다. 몽골군은 이제 루스 중앙군의 좌측과 후방을 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몽골군이 전력을 다해 공격에 나선 지금 드미트리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장의 카드를 꺼낼 때였습니다. 매복 부대가 마마이 군대 중앙의 우익을 공격하여 서쪽으로 몰아붙였고 몽골군은 방향을 바꿔 공격자들에게 맞서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려 했지만 러시아군은 맹렬하게 진격하며 모든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동시에 드미트리에 지친 병사들은 이 상황에 힘을 얻어 방역을 시작했고 곧 골든 호르드 군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수천 명이 포위망 속에서 죽었고 수천 명이 도주 중에 사망했습니다. 마마이는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고 도망쳤습니다. 쿨리코보 전투는 4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양측 모두에게 극도로 유혈이 낭자한 전투였습니다. 사상자 수는 논란이 있지만 러시아군은 병력의 절반을 잃었고 몽골군은 4분의 1도 안 되는 병력만이 남쪽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미트리는 이 승리로 돈스코이 돈 강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 전투는 러시아 민중의 기억 속에 독립을 위한 투쟁으로 남아있지만 실제로 러시아의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모스크바를 향한 전쟁은 계속되었고 쿨리코보 전투의 진정한 승자는 드미트리가 아니라 토크타미시였습니다. 마마이는 다음 해에 또 다른 군대를 일으켜 칼카강에서 토크타미시와 싸웠고 토크타미시가 승리하여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크타미시는 마마이의 군대와 영토를 차지하고 러시아 공국들에게 몽골 통치의 복원을 알렸습니다. 공작들은 축하와 선물을 보냈지만 조공을 보내는데 늦장을 부리고 직접 복종하지 않자 토크타미시는 격분했습니다. 20년간의 혼란 속에서 공작들이 자신감을 얻었고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첨슴 32년 랴잔의 올레그의 지원을 받은 토크타미시는 불과 칼을 앞세워 러시아로 진격했습니다. 쿨리코보 전투에서 병력이 크게 소모된 드미트리는 모스크바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토크타미시는 모스크바를 약탈했습니다. 드미트리의 아들 바실리는 인질로 잡혔고 공작들은 다시 한번 칸에게 복종했습니다. 쿨리코보 전투의 위대한 승리자였던 드미트리는 이제 겸손하게 토크타미시의 이름이 새겨진 동전을 주조하고 다시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칸의 지배를 받게 된 드미트리 돈스코이는 1389년 3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주는 작은 예로 드미트리의 아들 바실리가 블라디미르 대공의 자리를 계승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금장 칸국의 통치가 확고하게 재확립되었고 모스크바가 칸의 주요 봉신으로서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이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티무르가 등장했습니다. 몽골 역사에 대한 저희 시리즈는 계속될 예정이니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